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영양제 처방을 말하다 입니다. 부제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자는 미야자와 겐지 님이시고요. 이분은 도쿄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셨고 임상분자영양학 연구회 이사장이십니다. 번역은 김민정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청홍, 2020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영양요법 치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영양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영양제는 영양을 효율적으로 보충하는 도구인데 예를 들어 비타민C 1g은 레몬 50개를 먹어야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비타민C 100mg은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양인데 10g, 즉 1만 mg을 섭취하면 감기 예방도 가능하다. 이처럼 같은 영양소라도 대량으로 섭취하면 특별한 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영양요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부작용으로 약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드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영양제를 드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C,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칼슘,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등등 대략 한 10여 가지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혹시나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영양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또 몸의 컨디션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영양제를 단순히 보충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까지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이 영양제들이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부작용이 약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제는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을 때 부작용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제를 100% 혹은 200% 최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똑똑해질 필요가 있죠. 이런 정보들에 관심을 갖고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복용하는 게 좋은지 제대로 알고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자 역시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평생 건강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영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왜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비타민C가 필요한가 등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주제는 컨디션 난조가 계속되는 것은 잘못된 영양 섭취 때문이다 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에 대해서 마그네슘 같은 거죠. 그리고 단독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할 영양소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주제는 일반 검진으로 알 수 있는 당신에게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여기서는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수치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주제는 식사 치료의 첫 걸음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먹느냐다 입니다. 여기서는 카페인이나 우유, 트랜스 지방 같은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음식의 종류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5장에서는 영양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야 할 것,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이런 중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과 부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비타민 섭취량을 늘리면 결핍증 치료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비타민은 단지 결핍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용량을 늘리면 보다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중 하나로 감기에 대한 비타민C의 효과를 들 수 있다. 흡수가 잘 되기는 하지만 비타민으로 효과를 보려면 팁이 필요하다. 이는 바로 양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비타민C는
체내에서 가장 농도 변화가 심한 비타민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수요량이 크게 달라진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비타민C 표준 섭취량은 하루 100mg으로 이는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한 양이다. 하지만 감기를 치료하거나 컨디션 난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하다. 감기에 걸렸거나 컨디션 난조일 때 비타민C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체내 비타민C 농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비타민C는 흡수도 잘 되지만 배출도 쉽게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를 유지하려면 부지런히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C를 1g 섭취할 때마다 상승되지만 4시간 뒤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4시간 이내에 다시 비타민C를 섭취하면 높은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1시간마다 비타민C를 섭취하면 더욱 높은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18시간 동안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의 경우 비타민C를 19번 섭취하면 된다. 1회 1g을 섭취하면 총 19g을 섭취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섭취하면 평균보다 3배가량 농도가 높아진다. 비타민C로 효과를 보려면 도달 혈중 농도와 지속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자주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타민C는 질병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장에서 흡수되는 정도도 달라진다. 섭취량이 10g이 넘을 경우 비타민C는 더 이상 흡수가 힘들어 설사를 유발한다. 그런데 10g 이상 섭취했는데도 설사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장에서의 비타민C 흡수력이 상승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비타민C는 자주 섭취하여 설사가 나오기 바로 전 가량의 양이 최적정량이다. 섭취량의 상한선이 있는 동양의 영양제. 유감스럽게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영양제에 대한 동양의 인식은 아직 많이 뒤처져 있어 동양에서는 대부분 영양제의 기능을 표시할 수 없는 말하자면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차이는 건강식품의 양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일본의 일반적인 건강식품 제조업체의 제품의 양은 결핍증을 보충하는 양인데 반해 미국은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양이기 때문이다. 2000년에 제6차 개정 일본인 영양소요량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영양소 섭취량의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는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치로 일본 대부분의 건강식품은 이 표준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양을 정한 것이다. 가령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인데 비타민 D 결핍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최저 섭취량을 정해놓았다. 후생노동성의 일본식 식사 섭취 기준 2015년 판에 따르면 성인의 비타민 D 최저 섭취량은 600IU이며 내용 상한량은 4000IU이다. 따라서 일본 내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비타민 D 건강식품은 캡슐 하나에 400에서 1000IU 제품이 많다. 하지만 미국이나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5000에서 1만 IU에 이르는 제품도 많다. 뿐만 아니라 최근 비타민 D는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에 한 해 면역력이 향상되거나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후생성이 상한치를 설정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상한치가 정해져 있는 영양소를 살펴보면 비타민 A, 비타민 D, 아연, 니아신, 비타민 B, 엽산 등인데 다량 섭취했을 때 세포에게 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컨트롤했다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양을 파악하지도 않고 기준량을 훨씬 넘는 양을 섭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상한치를 없애고 일본에서 영양요법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뿐 아니라 의사가 영양소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상한치를 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허용량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마그네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양소가 관계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이다. 따라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본 영양제로서 먼저 마그네슘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마그네슘은 칼륨 다음으로 세포 내액에 많이 존재하며 세포 외액에 존재하는 양은 1% 미만이다. 동양인에게 부족한 미네랄은 칼슘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오히려 최근에는 과잉 섭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반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그네슘은 칼슘보다
쉽게 수용성이 되기 때문에 조리 중 손실이 크고 수돗물에서는 자아염소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화 마그네슘으로 빠져나간다. 뿐만 아니라 산화 마그네슘이나 황산 마그네슘은 하재로 쓰인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린다. 마그네슘은 체내 350개가 넘는 효소를 돕는 보조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잘 되지 않고 현대인이 채소, 해조류 등을 잘 먹지 않고 스트레스로 인한 손실이 많고 칼슘에 가려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대단히 많다. 마그네슘의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칼슘과 상대하면서 각 세포의 기능을 컨트롤, 칼슘과 상대하면서 근육 수축의 작용, 칼슘과 상대하면서 혈압의 작용, 칼슘과 상대하면서 혈소판 응집 억제, 칼슘과 협동하여 신경세포의 전기적 흥분을 생성. 이처럼 마그네슘은 칼슘과 공동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균형이 깨지면 부정맥, 천식,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칼슘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마그네슘도 함께 섭취해야 한다. 마그네슘은 대표적으로 흡수가 잘 안 되는 미네랄이다. 마그네슘 섭취 효과를 높이려면 함유량보다는 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액체 타입의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뛰어난데 액체에 잘 녹는 형태의 마그네슘은 잘 녹지 않는 형태보다 장에 흡수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 아니라 구연산 마그네슘, 아스파라긴산 등 아미노산이 함께 들어있는 형태의 마그네슘 흡수율이 뛰어나다. 마그네슘을 흡수시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마그네슘은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흡수율이 떨어진다. 만성 설사증이나 지방 흡수 부전증이 있으면 마그네슘 결핍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산균이나 소화효소와 함께 섭취하면 좋다. 오해하기 쉬운 영양소, 칼슘. 칼슘은 몸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로 그중 99%는 뼈와 치아에 그리고 나머지 1%가 혈액 속이나 림프액 속 세포에 존재한다. 이 1%의 칼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체내 이온 밸런스를 정상 수치로 유지한다. 체내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근육 수축에 반드시 필요하다. 혈액 응고인자를 활성화시킨다. 신경세포의 전기적 흥분을 생성하며 그 정보 전달에 반드시 필요하다. 난자, 정자의 필수이며 수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세포의 DNA에 작용하며 세포 분열에 반드시 필요하다. 조혈작용에 필요하며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처럼 칼슘은 생명 유지와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상 뼛속에 비축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뼈는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면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진다. 식품에서 섭취한 칼슘은 일단 위산 등에 의해 용해되어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어 피 속으로 들어가며 당장 사용할 만큼만 남겨놓고 뼈에 비축된다. 이것이 바로 뼈 형성이다.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경련, 저림, 불안, 우울증,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혈중 칼슘이 불안정한 경우, 즉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생긴다. 칼슘 부족 증상에는 칼슘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이 효과적이다. 칼슘은 단독으로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심장발작 86% 증가. 독일에서 2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 섭취량과 심장발작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서 적정량이라고 표시된 하루 820mg을 섭취한 사람은 심장발작 위험이 낮아졌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칼슘을 섭취한 사람은 심장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86%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칼슘은 골격 형성 외에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분비, 근육 수축 등 다양한 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미네랄이다. 칼슘 섭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칼슘 단독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혈중 칼슘은 심장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농도가 잘못되면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칼슘은 마그네슘과의 밸런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칼슘 단독으로 영양제를 통해 섭취하면 마그네슘과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 마그네슘, 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D는 혈액 중의 칼슘을 뼈로 흡수시킬 때도 필요한 영양소다. 칼슘이 부족한 사람은 칼슘 영양제를 섭취하지 말고 비타민 D를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폭주를 억제해주기 때문이다. 모든 세포에 필요한 아연, 인체에는 3,000개가 넘는 효소가 존재하는데 아연은 그중
300개가 넘는 효소에 깊이 관여하면서 폭넓은 활동을 한다. 따라서 아연이 부족하면 다양한 장애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각장애도 그중 하나다. 아연은 맛을 느끼는 미래 세포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로서 사실 아연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각장애가 아연을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장애를 비롯해 피부 건조, 모발 건강 악화, 성기능 저하, 느린 성숙, 빈혈, 정신신경 증상, 면역력 저하,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 성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손톱에 하얀 반점이 보이는 것도 역시 아연 결핍증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아연은 결코 흡수가 잘 되는 미네랄이 아니므로 영양제를 통해 섭취할 때는 마그네슘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아연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으로는 구연산, 아세트산, 사과산, 유산과 같은 유기산, 아미노산 등이 있으며 흡수를 저해하는 성분으로는 차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 활성산소 제거물질로 알려진 폴리페놀, 인산, 피트산, 리그닌, 오브알부민, 단백질 등이 있다. 아연을 잘 활용하기 위한 비결은 바로 양에 있다. 미각장애나 거칠어진 피부를 치료할 때는 평상시처럼 10mg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에서 100mg 이상을 사용하기도 한다. 아연의 또 다른 특별한 기능은 디톡스다. 아연을 다량 섭취하면 체내에서 메탈로티오네인이라고 하는 중금속을 없애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독을 위해 다른 특별한 약을 쓰지 않고도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디톡스가 된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아연은 고용량을 섭취해도 비교적 부작용이 잘 생기지 않는 영양소이기는 하지만 간혹 아연 섭취로 인해 구리가 고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영양요법 전문 클리닉에 상담할 것을 권한다. 납작한 손톱은 결핍의 증거. 여성에게 흔한 철분 결핍. 철분 결핍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 바로 빈혈이다. 철은 헤모글로빈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산소 운반에 직접 관여한다. 철분이 부족하면 조혈 능력이 저하되어 빈혈 증상을 일으킨다. 즉 전신의 조직과 장기에 산소가 도달하지 못해 산소 결핍 상태가 된다. 이러한 증상을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철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결국 철분 결핍은 산소 운반 능력 저하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이 크며 주로 만성피로,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빈혈이 진행되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중대한 장애이기 때문에 철분 결핍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철분 영양제를 많이 섭취하면 될까? 철은 활성산소의 발생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철은 대단히 쉽게 녹쓰는 금속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철은 녹슬게 할 수 있다. 결국 철분은 너무 많아도 좋지 않으며 철분의 흡수가 단백질 섭취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햄철로서 육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비햄철의 흡수 능력은 비타민C의 환원력에도 의존하므로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좋다. 필요한 철분의 양에는 최저 한도가 있는데 활성산소를 발생시킬 경우 위험해질 수도 있으므로 대량의 철분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보다는 적은 양의 철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햄철은 장에 전용 수용체가 있어 흡수력이 대단히 뛰어난 철이지만 영양제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철분의 섭취량 부족보다는 철분 흡수가 안 좋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철분은 장내 악성 세균이나 칸디다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분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먼저 장내 환경부터 정비해야 한다. 뼈 건강 외에도 효과 만점인 비타민 D. 비타민 D는 간장과 신장을 거쳐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화한다. 이렇게 활성형이 되면 비타민 D는 비로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비타민 D도 지용성 비타민이며 세포막을 통과하여 직접 DNA에 작용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활성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타민 D는 부갑상선 호르몬과 함께 장으로부터 칼슘 흡수와 뼈로부터의 탈탄 그리고 신장으로부터의 칼슘 재흡수 등을 통해 혈중 칼슘 농도를 엄격하게
컨트롤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칼슘 농도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관으로부터의 칼슘 및 인의 흡수 저하가 발생하여 신장에서의 칼슘 재흡수도 저하되기 때문에 저칼슘 혈증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골연화가 일어나면서 성인의 경우에는 골연화증, 성장기에 있는 아동은 뼈 성장장애가 발생하여 자세가 안 좋아지거나 다리뼈가 휘어 구루병에 걸리기도 한다. 골량이 저하된 고령자나 폐경 후의 여성은 골다공증이 나타나거나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 이처럼 비타민 D와 뼈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는데 최근 비타민 D 수용체가 뼈뿐만 아니라 몸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투여하면 골연화증뿐만 아니라 암과 당뇨병, 화분증 같은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 농도는 30ng/ml 이상을 이상적인 수치로 보는데 동양인 중 90%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최저 1000IU, 가능하면 2000IU의 비타민 D를 체내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45에서 50ng/ml 이상을 목표 수치로 보고 보다 고용량을 사용하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중장년층 여성의 갱년기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 E. 비타민 E는 부신과 난소에도 저장되어 있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포함한 호르몬 대사에도 깊이 관여한다. 예를 들어 성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를 컨트롤하는 것은 뇌하수체라는 곳인데 비타민 E는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생식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비타민 E를 섭취하면 여성의 경우 생리전 초조함, 생리통, 생리불순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폐경 무렵이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 호르몬 밸런스가 크게 흔들리게 되므로 어지러움, 수족냉증, 흥분, 숨가쁨, 손발 저림, 어깨 결림과 같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비타민 E는 여성 호르몬 중의 하나인 황체 호르몬의 재료이기도 하므로 이 시기에 많이 섭취하면 증상을 줄일 수 있다. 불임치료나 갱년기 장애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부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비타민C를 섭취하자. 비타민C는 부족량을 보충하는 최저량과 의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량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즉, 비타민C는 식사를 통해 섭취할 때와 영양제나 점적 주사를 통해 섭취할 때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영양제를 이용한 영양요법인 분자영양학의 시조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비타민C에 항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1970년대 초에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방해 공작으로 인해 치료 효과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폴링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비타민C 요법을 개성한 것이 휴 리오단 박사다. 2004년 나는 비타민C 요법의 창시자이기도 한 리오단 박사로부터 비타민C 점적 주사요법을 배워 암 환자에게 시술을 시작했는데 암 축소율에서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암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았지만 비타민C 점적 주사를 시술받은 환자는 모두 건강해졌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암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았는데 건강해진 것은 어째서일까? 답은 바로 부신에 있었다. 부신에는 혈중 농도의 150배나 되는 비타민C가 존재한다. 부신은 비타민C의 힘을 빌려 호르몬을 조절한다. 그래서 곧바로 부신 피로 가능성이 있는 환자 66명을 모아서 비타민C를 함유한 영양요법을 실시해 보았다. 그러자 그중 63명에게서 개선 경향이 보이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았던 코르티솔 수치가 3에서 6개월 만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비타민C는 부신에 작용하여 코르티솔 생성을 저하시킨다. 즉 부신을 쉬게 하여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비타민C 점적 주사요법을 시술하면 그 효과를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나머지 심지어 점적 주사 시술 중에 잠들어 버리기도 한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코엔자임 Q10. 체내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는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의 제1발생원이면서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항산화 대책이 필수다.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항산화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이다. 코엔자임 Q10은 체내에서 생성되지만 40대 이후에는 그 양이 점점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콜레스테롤과 함께 만들어지므로 그 경로를 저해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코엔자임 Q10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다. 항생물질 장기 복용이 부르는 비타민 K 결핍증. 비타민 K는 출혈 억제를 돕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비타민 K는 골 강도 유지 및 증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뼈가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에 인산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침착하게 되는데 미네랄 침착에는 뼈에 존재하는 오스테오칼슘이라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스테오칼슘을 활성화하여 칼슘과의 결합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K다.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K에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다. 성인 중에서도 항생물질을 장기 복용했거나 기타 원인으로 장내 환경이 악화되어 비타민 K2를 만드는 장내 세균이 사멸했거나 비타민 K를 활성화시키는 효소의 활성화가 저하되면 비타민 K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다. 비타민 K 결핍증의 주요 증상은 혈액 응고 장애로 인한 출혈이다. 결핍증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혈액이 응고하는 속도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